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7월에 아시아팟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저희 PD님이 팥빙수 같은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팥 같은 방송이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7월 12일 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 무빠 야생 멧돼지라는 뜻이라는데요. 소년들하고 코치 등 13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월호가 떠올랐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태국 정부만큼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또 정성을 다해 한 명 한 명 구조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더 하나 좋은 소식은요.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에카폰 찬따원 코치를 비롯해서 이들 중 무국적자로 밝혀진 미얀마 난민 3명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태국의 난민 수는 무려 48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난민 문제가 조금 더 공론화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아팟이 주목한 아시아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정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덥긴 더운데요. 예.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또 원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네. 네, 이 더위. 원주도 뭐 마찬가지 덥고요. 많이 더워요. 네. 한국이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일기예보에 보면은 동남아보다 왜 더운가 얘기했는데 왜 더운 거예요, 선생님? 글쎄 뭐 기상 학자들이 답해야 될 얘기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기상 이변에 따라서 한국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고요. 예. 겨울도 더 추워지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큰일이에요. 저 그래서 환경운동 하러 뛰어들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그만두고 환경운동 해야 되나? 막 예,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되죠. 네, 선생님. 지난 한 달간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청취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국 유소년 축구단 네. 저도 그거 구조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같이 좀 이렇게 감동도 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또 이제 난민 그리고 이제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맞아요. 또 훈훈했어요. 훈훈하고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굉장히 각종 상황에서 굉장히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더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아요, 선생님.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지만 뭐 공부하고 있는 게 또 뭐 국제관계이기도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랑 싱가포르 방문한 거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정말 궁금하셨어요. 네. 아니 신남방 정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슨 정책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남방 정책 아시는데 그 신남방 정책이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신남방 정책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세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번 이제 인도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그런 큰 그림을 좀 조금이나마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이 지난 그 11월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아세안 및 이제 인도를 한반도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이제 강대국 중심의 외교였고 강대국 간의 이제 힘의 균형 뭐 그런 걸 많이 지배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3P라고 해가지고 people, 뭐 맞아요. peace, 그리고 prosperity, 사람, 평화, 그리고 번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그동안 뭐 실리 외교, 세일즈 외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내걸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그걸 이제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랑 싱가포르 방문하면서 언론이 주목했던 거는 특히 이제 뭐 신성장 동력 뭐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도는 싱가포르 공이 다 이제 뭐 IT,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시티 이런데 파트너십 강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일단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은 인도나 싱가포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말 경쟁력 있는 다른 국가들도 그런 구상들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남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유사한 정책의 이름을 불려서 표방을 하고 있고 네. 또 일본하고 인도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고 뭐 중국도 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제정책으로 봐서 인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시장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이제 한반도 지금 이제 평화 과정에 있어서 아세안 동남아 역할? 국가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라든가 양자 관계, 인도와 한국, 뭐 인도 싱가포르 관계 이런 거는 뭐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이들의 역할이 별개가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한 것이 그나마 좀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인도 패시픽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이제 새로운 지역 개념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강대국 간의 패권 싸움에 이제 휘말려 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균형을 좀 인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강대국 간의 파워 게임으로 쏠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인도의 지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아세안 의장국이라서 얼마 전 6월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경험 삼아서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관심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증가되고 오는 11월 있을 그 아세안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담 이럴 때 아세안 국가들이 좀 더 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인도 총리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막 이렇게 포옹 트위터 이런 거에도 막 그때도 응원한다고 쓰고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모디 총리가 보통 이제 허그 외교라 그래가지고 잘 껴안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친근함을 먼저 주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친근하게.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너무 과해서 상대 정상들은 좀 이렇게 약간 뭐 놀란다거나 흠칫 그렇죠. 놀란다거나 뭐 이제 어색한 저희 동방예의지국으로서는 깜짝 놀라는 어색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인도는 또 내년에 총선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인도 내부에서는 뭐 경제 성장 그리고 뭐 메이드 인 인디아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상징적인 구호를 많이 내걸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결과가 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모디 총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 또는 이제 관련된 국가들 뭐 한국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과의 협력, 투자 이런 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인도는 잘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우리 팟에서 그렇죠. 언젠 좀 몇 달 뭐 이따가 인도 한번 파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에서의 그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저희들끼리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좀 크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되게 좋은데 약간 그 가서 삼성 이재용 씨를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한국과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관계, 경제 관계를 봤을 때는 편중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에 편중돼 있는데 그 이유가 삼성의 그 베트남의 그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게 계열사들의 동반 진출.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동남아가 이제 교역이 많아지는데 그 교역이 서로 이렇게 경쟁 있는 제품을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고전적인 무역이 아니라 한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중간 부품이 글러 간다거나 그래서 다 만들어 다시 일로 온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내 교역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투자 받는 거 굉장히 고마워하고 목표로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굉장히 다국적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베트남 사회에 공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경제관계에 있어서 질적인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3P 내놓으셨으니까 적어도 피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화되게 저희 나라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캄보디아 총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7월 29일 시작됩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20개 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당 대다수가 유령 정당으로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마 훈센 찬반 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 집권자인 훈센 총리는 지금 33년째 장기 집권 중이신데요. 지난해 11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1야당인 구국당을 우선 강제 해산시켰고요. 당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은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정치적인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독립언론이었던 캄보디아 데일리를 강제로 폐간시키거나 푸놈펜 포스트는 훈센의 측근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기업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훈센을 비판하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시민단체 인력들도 줄줄이 쫓겨났고요. 국민들이라고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SNS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센 총리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킬링필드를 경험했던 노인들, 보수 성향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폴포트 정권의 대학살을 경험한 이분들이 이제 훈센이 자기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서 또 한측으로는 캄보디아 경제가 지금 연 7%로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훈센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2013년 선거를 돌이켜 보면요, 40% 정도의 유권자는 훈센을 반대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다만 지금 선택할 야권이 없는 만큼 얼마나 많은 수의 그 유권자들이 선거를 안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떨어지면 훈센 정권이 되더라도 정통성이 떨어지는 문제라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이콧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또 유권자들의 무력감도 만만치 않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디 저는 캄보디아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셔서 캄보디아 민주주의를 다시 위해서 한 번 더 뭉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선거 보면은 지금 그 내부 관계자들 얘기하면 이제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럴 정도로 이제 민의는 사실 이제 반훈센에 대한 그 의견 표시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훈센이 정상적인 선거를 치렀을 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야당에 대한 해체까지 가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콘크리트 지층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로 지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고 지금 강화되고 민주주의 공간이 거의 이제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또 이게 민주주의적 열망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선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선거 결과보다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너무 웃긴 말이지만 저희는 늘 투표합시다 운동을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오히려 투표하지 맙시다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보이콧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캄보디아 여러분. 네, 이번 순서의 마지막인데요. 로힝야 일주기 추모 행사 안내하고 마칠게요.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로힝야 학살 일주기 추모 행사를 엽니다. 8월 24일 6시 서울시청 근처에 위치한 NPO 지원센터에서 이야기마당 로힝야 캠프에서 찍은 다큐 상영 그리고 사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시아파 청취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02-723-4250번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신 93세 강영일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해방 이후 제주의 자치기구였던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던 어르신은 4.3 당시에 무장대와 토벌대를 피해 일본으로 밀항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소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주에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3의 광풍을 피해 제주를 떠난 사람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다수는 청장년층 남성이었고요. 이분들은 일본에서 반도인으로 불리며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대부분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경야독으로 오사카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제3국민으로서 변호사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받거나 추방 위기 속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주로 인권 변호사,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우리들이 한국전쟁과 4.3 때 타국에 의지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 달 아시아팟은 한국 사회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시아팟 2회 때 이미 한국의 난민 정책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저는 없었지만 어필에 네. 그 이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네. 굉장히 그 한국의 그 난민 정책의 그 구조적인 문제, 네. 난민법 시행 그리고 한국에서 난민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사실은 사회 전반에 그 난민에 대한 그 선입견 또는 이제 정보 부족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거,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민의 추세가 사실은 우리가 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은 이제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노출이 되어 왔었고, 다만 그 대응에 있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저희가 그 난민 문제, 그러니까 난민 주제로만 다룬 것뿐만 아니라 로힝야 그리고 시리아 내전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할 때도 난민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느꼈지만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한 500명 정도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 난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되게 긴장하고 막 너무 뭐랄까 밀어내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1994년부터 올해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난민 신청자가 2361명 맞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고 2017년까지 이제 통계 포함시키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에는 32,000명 신청자가 32,000명. 1년 동안 조금 많이 늘었죠. 지금 난민 신청자 추세가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요. 네. 2017년 한 해에만 약 9,90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94년부터 2017년까지 32,000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이제 700명.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4.1%. 네. 근데 이제 전 세계 평균치는 38%인데 저희는 4.1%라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민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예멘 난민 문제,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슈 손님은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지 활동가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그러게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은지라고 하고 생애 처음으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하면서 매번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지탄받아요. 되게 재미없어! 이러면서 야, 졸리는데 잠자기엔 짱이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네, 위대한 사명감으로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제주도 예멘 난민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이런 게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아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출도 제한 받고 이제 제주에 계신 분들이 486분이 계시고 그분들께서 이 심사를 지난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심사관이랑 그다음에 통역이 2명씩 더 충원이 됐어요. 제주 네. 지역에. 그래서 원래는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가 다 심사받는 기간을. 근데 이제 법무부가 좀 더 단축을 해서 네. 심사를 좀 더 빨리 하겠다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겠다 해서 지금 막 본격적으로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난달 14일, 18일 이렇게 취업 설명회를 각각 열었어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있는 양식업이랑 그다음에 요식업 네. 이께서 이렇게 설명에 오셔가지고 좀 일자리 연계를 해서 총 한 402명이 각각 그 이제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장 안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침해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최근에 어떤 뭐 리서치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한 30명 정도는 좀 당장 뭐 총상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뭐 시민 단체나 어떤 법무부가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뭐 취업을 하든 취업을 하고 있지 않든 숙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 단체가 개입을 해서 좀 이렇게 큰 쉼터 같은 것을 마련해서 좀 대거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제주에 있어서 상황을 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 들었던 거는 뭐 일부는 좀 거주지가 없으니까 거주지 제공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좀 자신의 집을 내어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또 그 마을에서 약간 쫓겨날 각오까지 하면서 집을 내줘야 하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막 배타라 그래가지고 배멀미 해가지고 저한테 외국 나가가지고 배타라 그러면 저 정말 그냥 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배를 타요?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한데. 그리고 뭐 듣기에는 그분들이 이슬람 그 무슬림들인데 돼지고기를 이제 취급하는데 그런 데서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좀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잠자고 먹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있겠네요. 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최근에 범도위가 결성이 되었잖아요. 제주 지역의 32개 단체가 이제 시민사회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해서 결성이 되어서 좀 앞으로도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본격적인 얘기 더 하기 전에요. 뭐 문 닫고 계신 난민인권센터 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에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이일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 제도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94년부터 이제 한국의 난민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2001년에 최초의 난민 인정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이게 난민 제도가 있구나.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무수히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전에 난민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단체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 그런 배경으로 이제 난센이 2009년에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활동을 하냐 소개를 드리면 우선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권리 침해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난민분들을 좀 개입을 하는 거, 권리 상담을 하거나 인권 침해 상황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거나 인식 확산 활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연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제주 활동가님은 여기 계신 거고, 네, 서울에 있어요. 제주도에는 또 다른 분이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활동 어떻게 저희가 개입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이 대책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범도이고 범도 이전에 대책위가 있었는데 그 대책위가 생기기 이전에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제주공항에서 예멘 난민분들이 송환됐다는 얘기를 접하고 기존에 난민 활동하시던 분들이 급하게 텔레그램 방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네. 이 강제 송환 문제다 해서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여론이 예멘 난민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대책위처럼 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일부 이주 활동을 하던 이주 관련 활동을 하던 단체가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네 저희가 좀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자체에서는 기존의 난민 이슈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난민 제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역할들을 했었고 또 실제로 제주가 최근에서야 범도위가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단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그 시민단체에서 이 이슈에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지 또 이제 막 고민을 하던 시점에 당장 이제 몇백 명이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서 뭐 노숙을 할 수 있는 곳,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뭐 긴급한 상황들에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육지에서 언론 대응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난민 당사자분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어 내본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발언 내용까지 다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정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실제로 언론 자체에서 조금 잘못된 왜곡된 어떤 정보들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할 경우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인권 보도 지침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언론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양상들 70만 청원이 이제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민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좀 맞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 크다고 봐서 좀 가짜 정보들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배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혐오의 어떤 그 범죄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난민분 개인 페이스북에 막 댓글로 칼로 찌르겠다든지 막 이런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좀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듯이 난민 문제가 이제 꽤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전의 이슈와는 다르게 예멘 지금 난민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파급이라든가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커지는 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주의 난민이 계속 언론에 나왔던 맥락은 올해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언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계속 무사증 제도와 허위 난민 프레임의 언론 보도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중국 국적의 소수 종교 난민분이 뭐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했다. 뭐 이 무사증 제도 악용해서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올해 유독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매년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수준의 신청자가 제주에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 말레이시아랑 제주로 이 연결되는 저가 항공이 비행기 때문에 에어아시아인가요? 생기면서 실제로 루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거 한 번에 왔던 사례가 80명 정도가 같이 왔던 사례가 아마 조금 언론이나 좀 약간 그 시민분들이 집중할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시아가 굉장히 좀 난민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보면 모든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뭐 이제 중동이라든가 뭐 미얀마, 뭐 중국 여러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곳도 아시아고 또 난민들이 최종 기착점으로 가기 이전에 중간 경유지로 삼는 것도 사실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또 이제
실제로 유럽으로도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난민 수용에 있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수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난민 발생과 중간과 최종 종착지가 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예, 있는 그런 거네요. 것 같고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난민이 굉장히 유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접 국가들 뭐 미얀마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그렇고 또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무슬림 난민에 대해서 좀 더 약간의 그 공식적이진 않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약간 호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슬림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말레이시아가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 최근에 이제 3개월 이상 말레이시아 체류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가 항공이 취항되고 제주도가 마침 이제 무비자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옮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궁금한 점이 그 예멘 난민이 특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다른 난민 수에 비해서 다른 우리나라에요? 지역 지금 오신 분들 아니요. 수가? 예멘 난민분이 막 특히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가장 신청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뭐 나라들은 뭐 오히려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다른 국적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 잘 몰라서 그런 네, 하나가 그러니까 더 부각되는 바람에 예,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논란의 중심이 된 거네요. 네, 그 최근에 그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이제 캐나다에서 NGO 컨설테이션이 네. 있어가지고 이제 관련 이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한국에서 난민 활동하시는 분이 나가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겨우 500명 가지고 그러냐 콧방귀를 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활동가들이. 코로 방귀를 꼈다는 그래? 소리죠. 너네는 이제 시작이야? 그럼 힘내 이러면서 저희는 되게 심각한데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럼 뭐 예멘 난민 얘기 나온 김에 예멘도 공부도 하고 이제 다들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아시아팟에서도 선생님 저희가 로힝야도 얘기해봤고 시리아 전쟁도 얘기해봤지만 예멘은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예멘 난민이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예멘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고 예멘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왜 난민이 우리나라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은절 동안님 혹시 예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잠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짧게 얘기하면 거의 뭐 시리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전이 시작된 것은 저도 아직 공부한 단계지만 2014년 15년도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소수 시아파의 후티 반군이 이제 친미 성향의 대통령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도에 오게 되면서 내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후티 반군의 경우에는 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아파 지하디스트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이제 정부군 같은 경우는 연합군이나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과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라는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어떤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하면서 예멘 내전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거의 2,200만 명이죠. 그러니까는 예멘 그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전의 상황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실향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가까스로 해외에 탈출한 사람들은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난민 인정을 받으셨고 그 중에 절반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제주 난민분들처럼 난민 지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더 칠드런 통계에 따르면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아동들이 거의 그 사망을 한 상황이고 5세 이하의 아동들이 10분에 한 명씩 지금 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멘 난민 분들의 약 해외로 나간 분들이 한 50% 정도 난민 지위를 지금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멘의 상황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충분히 그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 예멘은 굉장히 지금 단순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을 복합적으로 시리아도 너무 맞습니다. 복잡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랍의 갈등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인들이 뭐냐면은 역사적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식민 지배, 특히 영국의
개입과 개입 철수 과정에서 생기는 인위적인 국경 또는 이제 국가의 생성이 되겠죠. 네. 이제 거기에 생기는 부족의 문제 그리고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갈등의 씨앗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종파의 문제, 시아파 수니파의 문제로 인해서 주변국들 특히 이제 이란과 사우디를 양축으로 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추가되는 것이 이제 흔히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동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독재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갈등 양상을 띠게 되죠. 역사적으로 축적된 게 갈등의 씨앗 그리고 그 종교적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족적 문제,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그 권력 투쟁의 문제까지 같이 얽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더 추가하자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유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이유가 한때 이제 분단 국가로서 뭐 한반도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분단된 국가가 이제 예멘이다. 북예멘, 남예멘 이렇게 얘기 나왔었고 예멘이 어딨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그 남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예멘, 남예멘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북남 이렇게 하면 남북으로 쫙 이렇게 갈라진 거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동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예, 일직선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서 북예멘이 서쪽에 더 이렇게 치우쳐 있고 남예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으로도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먼저 남예멘과 북예멘이 생성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식민 지배 특히 이제 남예멘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분리가 됐었고 또 이제 90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지만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다시 이제 내전 상태로 가면서 그 무력으로서 다시 이제 재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이미 한번 겪은 바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국제적 그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게. 선생님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그 무관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도 좀 예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적이.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이명박 정권 때죠. 이제 원전 수출하면서 이면 합의 또는 그 대가로서 몰래 했잖아요. 그 파병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주둔하게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실질적으로 사우디와 함께 지금 예멘 그 내전에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 중인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제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그 우리나라 이제 방산 무기 수출의 이제 혹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있어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을 이용해서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중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제공했던 그런 원재적 역할 그 원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동안 가졌던 중동 정책이라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가치라든가 그런 걸 표방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대정책의 궤를 같이 한다든가 그나마 최근에 된 것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의 입장에서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이해도 부족하고 그런 정책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은지활동님이 그 예멘 난민들 왜 남자들이 많이 왔다 이러면서 지금 사실 여성 그 페미니스트 쪽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추측했을 때는 이제 전쟁 국가에서는 보통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오신 게 아닐까 피해서 그런 생각을 있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모든 분들 만나 보진 않아서 왜 그분들이 난민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는 사실 다 들어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공통적인 기반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예멘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한국에 온 거의 70% 정도가
젊은 남성들이에요. 근데 예. 아까도 이제 예멘 상황에서 국내 실향민이 200만인데 실제로 해외 나간 사람이 5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요건이 뒷받쳐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젊은 남성이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들은 바로는 네. 일단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전쟁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이제 희생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징집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 희생, 무의미한 그런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굉장히 개인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젊은 남성에게. 네. 그리고 이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보면은 가족에게 같이 다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족이 그런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는 거고 일단 한 사람이라도 가서 네. 거기서 일단 자리를 잡고 그 가족이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것이 뭐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도 그렇고 전쟁 상황 아닌 상황에서도 옛날에 뭐 한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갈 때도 보면은 남자가 먼저 가서 취업하고 가족들 불러오고 이제 그렇듯이 그쵸. 여기서도 난민적 지위를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가족의 재회가 이제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 사명을 띠고 그렇죠. 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살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되고 여력이 되는 젊은 남자가 먼저 탈출을 하고 맞습니다. 거기서 난민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정우성 씨, 배우 정우성 씨는 얼굴도 훈훈하고 마음도 훈훈하신 분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힘을 갖고 목소리를 얻으려면 난민 문제를 분담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시민의식이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인권이 중요한 만큼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꼬집었거든요. 근데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가 난민 반대하는 분들도 나도 다 알고 있다. 우리도 그거 옳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안전이 지금 당장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해놓고 보니 너무 우습네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안전을 왜 해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민이 나의 안전을 해치는 존재다라고 하는 주장들에 있어서 그 근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남성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로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든지 뭐 가짜 거짓말을 해서 불법 취업하러 온 사람들이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에서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면은 해소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되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난민 협약에서 보면은 적용 정지랑 적용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적용 정지랑 적용 배제요? 네. 그러니까 그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번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난민 신청을 한 이후에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적용 배제라는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심각한 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까 말까를 이제 심사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적용 정지 같은 부분은 뭐냐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 그러한 범죄 사실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권리를 정지를 시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심사를
절차에 그런 부분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시민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계속 두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그냥 여행객은 잠시 다녀가는 거고 난민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간에 살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게 그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더 통과를 하는 거고 일반 그냥 무수히 많은 여행객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러한 스크리닝을 안 거치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민 보면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거나 그런 과정들은 오히려 범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정밀한 그런 걸 거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한 뒤에 범죄를 저지르는 건 더 어렵다고 하시는 게 쫓겨날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맞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자기가 외국인으로서 또는 이제 소수자로서의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조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담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난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또는 난민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또는 실질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무지에서 오는 공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온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SNS에서 되게 웃긴 만화를 봤어요. 그래서 김영정 선생님한테도 막 공유를 해드렸어요. 네, 이게 봤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난민이 되어 떠돌기 시작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계속 어머 개고기 먹는 민족이 오면 우리 개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얘네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이었 그 주범이었던 그 사람 같이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뭐 또 있었더라. 기독교 포교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침해할 것이다. 막 그리고 뭐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강해서 남녀가 겸상도 안 한다. 막 이런 온갖 정말 구닥다리 시대 때부터 가졌던 게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들로 저희를 이제 그렇게 재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가 또 되게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팟에서도 그때 선생님 저희가 이슬람 포비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재 활동가님 그 이슬람 포비아는 저희는 왜 이렇게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무래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배후가 있지 않을까. 음모론 제기하셨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 선생님도 음모론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뭐 음모론 명명하긴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슬람을 종교로 갖는 난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난민지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을 종교로 갖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난민이 아닌 그 뭐 유학생 또 비즈니스 또는 뭐 외교 뭐 그런 이유로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같이 지금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유독 이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느냐를 봤을 때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 문제에서 유독 예멘 난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 이슈화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내부적 문제가 외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출되는 데 있어서의 공격적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 문제가 특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졌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슬람 포비아에서 가장 근거로 삼는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 네. 예, 그 범죄의 문제, 일자리를 뺏는 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들이죠. 뭐 일자리의 문제 같은 것도 양극화 현상으로 더욱 이제 어려워진다는 문제. 물론 이제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설정이 크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업종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양식업이라든가 뭐 그러기 때문에 경쟁적이지 않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자리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어려운 일자리의 문제, 양극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이제 연관시키기 때문에 일단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녀 문제 그런 것도 지금 뭐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금 뭐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지금 사회적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돌출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분출을 외부로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뭐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팩트 체크를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내부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좀 제대로 된 성찰하고 해답을 찾기 이전에 어떻게 굉장히 변형적이고 그런 좀 말씀하셨듯이 좀 이성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겟이 된 것이 특히 이번에 이제 예멘 난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저희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요. 근데 네. 여전히 이제 외국인이라고 했던 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한국의 그 노동 현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대체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왜 그분들이 필요했는가라고 보면은 농촌 주로 또는 그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정상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근데 그런 환경 개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그대로 두고 이런 걸 견딜 만한 사람이 들어와라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그 외국인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혐오. 그렇죠. 예, 뭐 지금 다문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다문화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그런 게 돼 있거든요. 서양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글로벌 가죠. 예, 그 동남아 결혼하면 다문화 가죠. 이렇게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비하적인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거나 그런 거 성숙된 그런 걸로 찾기보다는 임시 방편들로 해결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 문화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것이 유입이 되고 거기서 섞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그런 경우도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난민 정책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활동가님 지금 계속 활동하시면서 정말 한국 난민 정책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세요.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민 정책 이라든지 난민 정책을 포함한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 관점이 너무 통제와 관리 어떤 임시 방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민자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난민 정책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안에 있어서도 사실 뭐 제주도민분들이라든지 뭐 한국 시민분들이 난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가 임시 방편을 내놓는다는 것이 뭐 순찰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막 난민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민원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그 민원을 듣고 막 공무원들이 대거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6명, 7명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자팔찌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여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또 대거 몰려가고 막 이런 게 과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언제 강제 송환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처들이 결국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뭐 각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강제 송환이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강제 송환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거는 난민의 권리 중에서 정말 최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권리가 불가분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제 송환만이라도 시키지 마라라는 부분에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심사 과정에서도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허위 통역 문제가 작년에 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허위로 통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발굴한 사례만 해도 19명인데 19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복사 붙여넣기가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난민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러 돈을 벌러 한국에 왔습니다를 그냥 똑같이 그렇게 붙여놓고 그게 사실은 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거의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사실 받으신 거예요?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수백 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허위 통역은 누가 했다는 거죠? 뭐 아랍어 통역자인 A와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진행했던 이제 심사관 B가 있어요. 네, 그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고 같은 심사관과 같은 통역자인 사례들에서만 저희가 19건 그 사람 그 커플 그 커플들만 딱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악의적인 통역이네요. 네, 완전 악의적인 통역인 거죠. 뭐 그런 뭐 이게 되게 뭐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뭔가 이게 퇴행하는 제도 맞아요. 운영이 있거나 또 실제로 난민 지위 인정받아도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839명이 있는데 인정자가 실제로 아무런 정착의 그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민 지위 인정받고 막 3, 4년 흘러도 막 노숙을 하시거나 왜냐면 그 어떤 정보 제공도 못 받고 그렇죠. 네, 뭐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뭐 제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지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국회의 역할도 꼬집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는 지금 막 난민법 폐지하겠다, 뭐 개정안을 막 되게 엄격하게 해갖고 개정안을 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저희도 사실은 난민법 폐지는 진짜 아니잖아요. 네, 난민법 폐지는 난민의 말씀하신 난민 지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어진 특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게만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살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그걸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제도라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난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 장벽, 뭐 문화 장벽,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사실 취업이 어렵죠.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취업된다 하더라도 적응도 이제 어렵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뭐 특혜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인데 그걸 그마저도 그걸 또 박탈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태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잠재적 범죄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법무부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 해석, 난민에 대한 보수적 해석 그리고 뭐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통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외무부,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체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난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난민이 처한 상황, 그 국가의 상황을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무부는 법 집행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자국민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보수적인 법 집행에 대한 관련이 있지. 근데 외교부는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예멘이나 난민이 처한 것은 정말 실제적이다. 실제적인 위협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난민 외교부도 그렇고 난민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사실관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외교부도 그런 역할을 안 하게 되고 난민을 관장하는 것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말 그대로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로만 보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난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도 같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좀 더 붙이면은 사실 다른 부처, 정부 부처들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가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노동부 전부 사실은 다 이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법무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2015년에 독일에서 난민 위기가 한번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실제로 그 각 지방 정부가 좀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난민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정말 맞는데요. 해결을 하려고 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지혜를 모아서 우리들이 500명의 난민 그리고 겨우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의 10분의 1도 10분의 1 정도 되나요? 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예멘 난민 문제를 접하시면서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하셨는데 곤절동관님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더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팟캐스트에 이렇게 댓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한 명씩 한 2달에 한 번씩만 달리던 댓글이 막 수십 개씩 달려가지고 프레시 달렸는데 이제는 야, 그 연세대 에이 땡땡땡 교수야 막 이러면서 이제 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악플 말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자가 어떤 생각들 하시고 계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로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열심히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댓글 뭐 나쁜 댓글도 괜찮습니다. 무관심보단 나으니까요. 근데 좋은 댓글로 은지활동가님 말씀대로 혹시 저희가 난민들,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뭐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룩하거나 뭐 노력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당 부분에 지금 우리가 차별을 두고 하는 것들은 자기 선택적인 거 아니고 단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가 사실 그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에 맞춰 동향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는 6,850만 명으로 태국 전체 인구랑 비슷하고요. 세계 인구 110명당 1명이 집을 잃은 실향민이란 뜻입니다. 이런 수치는 2016년보다 29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유엔 난민기구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만 증가한 건 아니란 얘기죠. 이 난민 문제는 제주도 혹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난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당장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미 발생한 난민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에 노력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해 주신 고은잘동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영정 선생님도 너무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아시아 음악 소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카락펜빠님이라고 한국에서 티베트 음악 활동을 하시고 계신 카락펜빠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분이신데 그 가사는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가사랑 같이 들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음악을 소개한 이유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난민 이슈를 티베트 난민 이슈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 중국의 어떤 탄압을 받고 망명 정부를 이제 만들었어야만 했던 그런 맥락 속에서 달라이라마이죠. 그러니까 티베트의 어떤 정치적인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그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잘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좋은 말을 네, 이 티베트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카락 뺀바의 보고 싶다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